어? 되게 이상하네. 여기 분명히 빵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여기 빵 쌓여 있는 거 혹시 못 봤어요, 진아봐? 글쎄요. 아니 여기 빵이 이렇게 쌓여 있었다고. 어디 갔지? 빵이? 입에 뭐야? 입에 뭐야 그거? 이게요? 아, 뭐 지금 오글오글 하고 있잖아 지금. 이만큼이 반이 사라졌는데. 이거 제가 아까 아침 먹고 온 거. 아침 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증인데 물증이 없네. 이럴 때 딱 필요한 게 있지. 뭔가요? 과학수사. 과학수사요? 오늘 마침 과학수사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파헤쳐 보자고. 네. 파헤친다고요? 네, 뭐 오늘 빵이 왜 사라졌는지, 얘네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자고. 과학수사 하시는 분이 오신다고요? 오신다니까 빨리 가서 카페 문을 엽시다. 과학수사. 간다고요? 고. 간다고요, 지금? 네. 자, 과학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요, 뭐 저희가 과학 카페에서 지금까지 다뤘던 주제와는 어떻게 보면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입니다. 과학이에요? 과학 수사. 과학 수사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분석실장이셨고요. 현재는 성균관대 과학수사과 교수님이시죠. 임식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뭐 흔히 과학 수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어렴풋이 뭔지 이제 뭐 TV 시리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정확히 이게 뭔지 좀 그 정의를 해주시죠. 네, 뭐 과학 수사라는 말도 쓰고요. 네. 또 저희 쪽에서는 법과학이라는 말도 씁니다. 과학.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포렌식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법과학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포렌식이 이제 법으로 이제 바뀐 건데 우리가 사건 사고에 어떤 뭐 이런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과학 분야를 이제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수사 기법이 이제 과학 수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과학 수사는 약간 수사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 거고 법과학은 말 그대로 과학에 포커스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사건 사고를 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들 그런 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네요. 그렇죠. 흥미롭다. 네. 이제 필요하고 또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사실 과학수사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가자마자 다들 움직이지 마! 증거 보존해! 맨손으로 만지지 마. 맨손으로 만지지 마! 그리고는 이제 막 약간 버선 같은 아주 커다란 신발 같은 걸 신고 네, 덧신. 붓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사사삭 이렇게 채취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원래 그 과학수사 하시는 분들이 현장과 연구실을 이렇게 오가시나요? 이 드라마에서는 현장도 가시고 네. 뭐 그분이 바로 또 실험실에서 맞아요, 또 분석도 맞아요. 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고 그분들이 잘 수집한 그런 채취한 증거물을 실험실에서 또 분석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실험실에 계시는 분들은 현장에 전혀 안 가시는 분들도 일부는 또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DNA 분석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분들 우리가 CSI라고 하는 분들 이 증거물을 수집을 하고 이제 국가수로 보내게 되면 실험실에서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고 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도 가시고 그분들이 수거한 거를 또 갖고 와서 또 분석도 하시고 약간 그런 면이 야, 근데 화재 같은 경우는 그 불씨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그런 것들 알아내시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현장에 계셨었나요? 아니면 연구? 저는 실험실에 있었는데 어. 초창기에는 또 현장에도 몇 번 가기도 하고 네. 또 일부 분야 중에는 예를 들면 혈흔 형태 분석 이제 그런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간혹 현장에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박사님 그 과학관에 아이들이 체험하러 많이 오는데 이런 관련된 뭐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나요? 체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중에서 네. 그 과학수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 있어요? 항상 제일 처음 마감되는 네.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네, 저희도 아이들 해주려고 했는데 네. 되게 그거 힘들더라고요. 하기 신청하기. 쉽지 예. 뭐 어떤 게 있나요? 제일 흔한 게 이제 뭐 블랙라이트 가지고 아. 뭐 혈흔 같은 거 찾는다든지 어. 뭐 지문 대조한다든지 어. 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건데 아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흥미롭죠. 또 글 쓰는 분이 이 이야기를 놓칠 리가 없어요. 우리 이은희 작가님도 과학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사실 저는 과학수사 드라마 매니아여서 어. CSI 전 시즌 다 보고 이 관련된 시리즈 뭐 덱스터도 거기 혈흔 분석가가 나온다는 이유로 그걸 다 봤거든요. 실제로 저 글을 쓸 때 저는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법의학 쪽이었어요. 그 법의학을 하는 게 어떤 식인지 보고 싶어서 국가수에 계실 때 국가수에 가서 실제 부검하는 모습, 그다음에 디지털 부검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다 관찰을 하고, 그러니까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법 곤충학 하신 분들 만나서 사후에 뭐 시신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 다 이제 취재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어. 부검하는 곳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돼 있나요? 좀 그러니까 컴컴한. 되게 아니요 컴컴하잖아요. 화내야 돼요.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화내야 돼요. 아 영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네, 그 컴컴하면 음침함을. 큰일 나요. 안 보여요. 되게 화내요. 우리 진짜 화나고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부검대가 나란히 있어서요. 한꺼번에 진행이 되더라고요. 따로따로 되는 게 한꺼번에요? 아니고. 그리고 안에 사람도 되게 많아요. 법의관이 계시고 법의조사관 가서 사진 계속 찍으시고 경찰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관련자도 들어오시고 또 제가 갔을 때는 대학이나 그 의사들 수련 기간이어서 병리학자들 와서 수련하고 있어서 되게 북적북적했었어요.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무섭다기보다는 좀 되게 먹먹했어요. 과학 수사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디지털 포렌식 이 단어는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여러 분야가 있겠죠, 당연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기초과학, 우리 물리, 화학, 생물, 그다음에 뭐 공학, 또 의학, 약학, 심지어는 이제 사회과학 분야의 뭐 심리학이라든가 뭐 법학, 사회학 이런 분야까지 다 이렇게 좀 융합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부검 같은 경우도 과학 수사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과학 수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어떤 의문들에 대한 답을 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부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죽었는지. 사인 규명 이거를 하는 게 이제 법의학이고요. 꼭 필요한 학문이죠. 실제로 그때 부검하시는 분 여쭤보니까 디지털 부검이라고 해서 전신 CT를 다 찍어서 내부에 뭐가 있는지 혹시 뭔가 이상한 게 있는지 다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부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도입된 기술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과학 수사라고 하면 가장 이제 먼저 떠오르는 게 유전자 분석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뭐 범인이나 또 피해자를 찾을 때도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되나요? 과학 수사에 우리가 혁명적인 발전이 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지문입니다. 지문. 한 100년도 더 전에 이제 지문이 사람마다 이게 다르다고 그걸 알게 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개인을 식별하게 됐고요. 그 두 번째 혁명이 이제 DNA 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DNA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개인을 식별하고 또 신원을 확인하는 이제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 감식 수사법이 도입이 되면서 그리고 이걸 활용하면서 이 범인을 찾는 속도나 어떤 질이나 이런 것들이 급성장했을 것 같아요. 예, DNA 분석이 과학수사에 중요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식별력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연구를 해서 지구상에 뭐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은 일란성 쌍둥이를 빼고는 없다라고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법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률로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DNA는 지문은 우리가 손에서만 나오잖아요. DNA는 우리 몸 어디에서든지 나올 수가 있고 그것을 안 남기기가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1985년에 개발된 우리 PCR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 때문에 아주 미량이라도 지금은 분석이 가능하게 돼요. 굉장히 뭐 수학적으로 보면 뭐 0.5 나노그램의 DNA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포 수로는 한 10개가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량이라도 분석이 되고 또 범인이 이걸 지우려고 뭐 세척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닦는다든가 해도 다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민감해졌다. 덕분에 PCR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네. 네. 그러니까 유령이 아닌 이상 뭐든 하나 남기고 간다면 그걸 이제 잡아서 발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 이제 그게 찾아낼 수 있는데 이거를 대조해서 맞습니다.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게 문제는 이제 대조할 누군가의 DNA가 있어야 이제 이게 완벽하게 쓸모가 있는 거겠죠. 이 DNA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요. 반드시 대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범죄 현장에서 나온 피가 누구 건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용의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혹은 이 신원을 모르는 어떤 그 백골 사체가 있다. 신원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 시료가 또 추정되는 가족이 있어야 또 비교를 하는 거고. 혈흔 감식과 유전자 감식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장단점이라든지 뭐 더 효과적이라든지. 혈흔은 이 범죄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피는 그냥 막 흘리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처가 있어야 있다고 되죠. 하는 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그 이벤트가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피인지 아닌지부터 검사를 합니다. 일단 이게 뭐 케찹인지 커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피인지 아닌지 그리고 간혹 동물의 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 피인지 아닌지 또 검사를 해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누구 건지를 분석하게 되는데 DNA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피의 형태. 떨어집니다. 피가 현장에서 피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모양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분석을 하면 이 피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지, 혹은 어떤 흉기에 의해서 뭐 나오게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또 분야가 있습니다. 그 덱스터란 드라마에서 맞습니다. 보면은 거기. 이걸 가지고 이걸 찌른 건지 때린 건지 아니면 범인의 키나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런 것도 판단을 하더라고요. 공간에서 어느 부위에서 출혈이 이렇게 튀어서 나온 건지도 그러니까 계산을 하게 되고. 피가 뭐 이렇게 튄 그 자국을 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래서 양, 그 최종적으로는 방향. 범죄 현장의 당시의 그 범행 현장을 재구성하는 근데 적혈구로는 DNA 분석을 못하죠. 못하죠. 예. 예. 왜냐면 적혈구에는 핵이 없어요. 핵이 없습니다. DNA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요? 백혈구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혈흔 분석 같은 경우는 약간 물리적인 현상이잖아요. 맞습니다. 물리학이. 네네, 그런 경우는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나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나와 있고요. 지금 뭐 3D 이게 스캐너도 있고. 제가 어떤 그래서- 다큐를 보니까 이게 혈흔의 자국을 통해서 범죄자의 키나 네. 신장이나 이런 것들도 유출을 합니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는 이태원 살인 사건. 예. 그 사건이 혈흔 형태 분석으로 나중에 이제 좀 재판에 좀 활용이 됐었고요. 피해자보다 키가 컸을 뭐 때 그런 걸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자 정보가 같잖아요. 이럴 맞습니다.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일란성 쌍둥이는 DNA로 분석이 식별이 어려웠는데 과학기술이 또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태어날 때 DNA는 똑같지만 자라면서 조금씩 바뀌어요. 아주 일부가. 그리고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DNA 상에 어떤 변화가 오는데 우리가 메틸화 분석이라고 해서 DNA 어떤 특정 부위에 메틸기가 가서 붙습니다. 그게 이제 붙는 위치가 이제 쌍둥이이긴 하지만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지금은 일란성 쌍둥이도 식별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후속 유전학 개념인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예. 유전자를 본인이 갖고 태어나도 환경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될지 발현되지 않을지 조절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쌍둥이가 살아온 생활이 다르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과학 수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들 중에 설해마을 영아 살해 유기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었고.
냉동고에 들어있던 영아 시체를 발견한 거였는데 당시에 그 가족들은 한국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었나요? 지금 그 프랑스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네네네네. 지역인데 네. 마찬가지로 이분도 이제 프랑스 분이시고 그렇죠. 휴가를 갔다가 잠시 들어왔는데 일 때문에 본인 집 냉동고에서 이제 까만 봉지 안에서 영아 사체 두 구가 발견이 됐다고 본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리고 출국하지 않았나요? 3일 정도 후에 출국했는데 네. 바로 출국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뭐 했는데 아 직접. 예, 제가 해가지고 그쪽 경찰관에게 얘기해준 그날이 이제 3일 뒤인데 네. 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두 영아 두 구는 서로 쌍둥이는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같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신고하신 그분이다. 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출국을 하신 거죠. 출국을 했다는 건 뭔가 좀 이렇게 예. 챙기는 게 그런데 그렇죠. 원래는 딱 그런 이게 건가요? 결과가 좀 더 일찍 나왔으면 네. 출국 못하게 못하게 막았을 했을 텐데 그 신고하신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됐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라고 그러고 모른다 그러고 계속 부인했었죠. 네, 부인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또 그 사람들을 소환해 오고 국내로 그래서 사건이 좀 굉장히 길어지지 않았나요? 예, 진실 게임처럼 돼서 네. 프랑스에서는 뭐 한국에서 자기네 국민인 그분을 억울하게 또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영아들 유기한 사람은 사실 어머니거든요. 그 어머니가 누군지를 이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그 굉장히 하나의 아이디어였던 거죠. 집에서 출산을 하다 보면 그 감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 근처에 병원에 산부인과죠. 저기 감염이 산부인과 있는 쪽에 사람들. 감염돼서 네. 수술하러 오신 분이 있나? 그랬더니 그분의 프랑스인 부인이 와서 수술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수술했던 자궁 조직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 그 조직하고 그 영아들 2명하고 친자 검사를 해서 친모 관계가 성립이 돼서 범인으로 저희가 통보를 한 거죠. 그 이후에 그럼 그분들은 처벌을 받은 건가요? 프랑스에서 처벌을 받았고 프랑스에서 또 그냥 인정하지는 않았고요. 국가수에서 이제 프랑스로 다 기록도 보내고 심지어 시료까지 보내서 프랑스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인정을 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조금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형태인데요. 왜 우리가 한 건 믿을 수 없다. 뭐 당시에 그거잖아요. 그랬습니다. 네. 예, 그때 이후로 프랑스가 한국에 사과했어요. 사과. 아 하고 해야지. 그런 거 당연히 해야죠, 그거. 네. 자, 그리고 2009년에는요, 이 티끌만한 혈흔을 가지고 또 범인을 잡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호순 예. 연쇄 살인범을 잡은 사건인데요. 군포 여대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강호순이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연쇄 실종된 7명을 모두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동기를 굳이 알고 있어요. 왜 죽였습니까? 이 연쇄 살인의 해결의 실마리를 푼 분이 바로 또 여기 주인공 임시근 교수님이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한을 풀어주시는 또 역할도. 네, 이게 2007년부터 한 2009년 사이에 이쪽 경기도 지역, 서남부 지역에 여자분들이 계속 실종되는 사건이 있어서 저도 이 사건은 예. 네. 기억이다. 이거는 네. 그 계속 되게 신고가 되고. 그 네. 뒤쪽에 가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실종이 되면 사실은 실종되신 분들은 없고 그분들이 혹시 쓰던 물건들 같은 게 이제 어디서 발견되는지 계속 이제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2009년에 이제 어떤 여대생이 납치가 돼서 살해가 되면서 이제 강호순이 잡히게 됐는데 네. 당연히 이제 그 지역 그 당시에 있었던 연쇄 실종 사건의 연관성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당연히 자백은 안 하고 그렇죠. 강호순이 네. 그 증거가 필요한 건데 그 강호순이 잡힌 후에 강호순의 뭐 집이라든가 뭐 차라든가 이런 데서 있었던 많은 그 증거물들을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에서 피가 나왔는데 그 강호순이 잡히게 된 그 여대생의 피가 아니고 그 전에 실종됐던 다른 여성분의 피가 나온 거죠. 어디서 그런- 나왔나요, 그 혈흔이? 네, 강호순 차에 있던 이제 검정색 점퍼인데 뭐 육안으로 볼 땐 너무 깨끗하고
뭐 피가 안 보이죠 당연히. 자기도 핀지도 몰랐네요. 몰랐군요. 그렇죠. 본인도 약간 보이면 어렵겠죠. 근데 네. 어떻게 그걸 찾으셨죠? 그 루미놀이라고 하는 시약이 있습니다. 치약으로 혈흔을 보셨구나. 찾는 시약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모든 증거물에 이렇게 다 이렇게 뿌리면서 혈흔을 찾다가 아주 뭐 놓칠 수도 있었던 정도의 혈흔인데, 뭐 아주 작은 혈액은 뭐 코피가 날 수도 있고 살짝 다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를 분석을 하신 거죠. 그걸 처음에 혈흔을 발견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아니 뭐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그 여대생께 나왔겠지 하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결과를 보고는 굉장히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바로 마지막 그 실종자였는데 그 전에 그것도 굉장히 운이 맞으신. 좋았던 거예요. 그 실종자는 그 실종자 가족이 그분이 쓰던 칫솔을 보내서 예, 미리 우리가 분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대조할 만한 샘플이 있었던 그거랑 거군요. 똑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매일 눈으로 찾아내신 건데요, 정말. 그러면 이제 증거도 나왔겠다. 강호수는 자백을 했습니까 그때? 네, 그거를 그래서 이제 통보를 이제 저녁에 바로 전화를 통해서 네. 통보를 하고 그날 밤에 이제 그거 증거 가지고 다음 날 새벽에 다 자백을 받았다고. 야, 진짜 이 감식의 세계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네요. 진짜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게 확 실감이 되네요. 아유, 잡혀요. 네.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특수약품을 뿌리면 눈에 보이게 되는 것도 신기한데 원래는 이 약품을 전량 수입을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걸 또 개발을 하셨다고요? 예, 뭐 혼자 한 건 아니고 우리 경찰 과학수사요원이랑 함께 그걸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강호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루미놀이라고 하는 시약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개발이 돼서 썼는데 이거를 어떤 프랑스 회사에서 좀 성능을 좀 좋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 시약을 가지고 우리가 강호순 사건의 혈흔을 찾았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약은 좀 국산화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후에 이제 해가지고 2017년에 국산화를 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국산화해서 자랑스러운 일이네요. 올해 제품까지 만들어서 경찰에서 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근데 사실 뭐 그동안 외국에서 그런 것들을 들여와서 뭐 쓰고 그러다가 뭐 직접 또 참여하셔서 개발해내시고 외국 사람들이 그 국내 어떤 수사 기관을 보는 인식도 많이 좀 변했겠어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뭐 동남아나 뭐 또 이런 중남미 이런 데서는 굉장히 한류 열풍처럼 K 포렌식이라고 그래서 많이 배우러도 오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가르쳐주고 또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랑스럽네요. K 과학 수사. 네. 네. 그리고 이 강호순 사건 이후로 법도 바뀌었다고 해요. (2010년에)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는데 이게 길긴 한데 어떤 법률이죠? 근데 줄여서 이제 DNA법이라고 얘기하는데 DNA만 가지고는 누군 정보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게 누가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용의자. 비교 대상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만약 지문이 나오면 우리가 누군지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지문은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건데 같은 원리로 범죄자들의 DNA도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용의자가 없더라도 먼저 해볼 수 있잖아요. 비교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법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에서 실종 아동 미아차였기 때문에 미리 DNA 등록을 해둬라라는 그 권고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아이들 입 안에 면봉으로 살짝 긁어서 정보를 분석해서 저장해 두면 경찰 정보를 가지고 있다. 혹시 미아가 생기면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훨씬 빨리 찾을 수 훨씬 빨리 있겠어요. 찾을 수 있으니까 해둬라 해갖고 해본 적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오늘 뭐 과학 수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끔찍했던 뭐 기억들을 좀 떠올리게 되고 있긴 하네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아주 악명 높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인데요. 기찻길 옆에 학원에서 기찻길 맞아 먹을 양고기 먹을 대표적인 미제 사건이었는데 2019년 범인을 찾았어요.
네. 뉴스 기억이 나요. 결국은 과학이 해낸 건 맞죠? 네. 네. 강호순 사건 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생기고 2010년부터 그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춘재가 1994년에 이제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2010년에 법이 생기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데이터베이스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에 이춘재의 DNA가 데이터베이스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2019년에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의 증거물을 분석을 하게 된 거고 거기서 분석을 했는데 DNA가 검출이 됐고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했는데 이춘재라는 사람과 맞은 거죠. 그 전에는 DNA 분석을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안 한 건가요? 뭐 증거물 이게 기술이 좀 떨어져서 안 하고 있었는지 뭐 어쨌든 2019년에 좀 늦게 하게 됐는데 이미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한참 지났죠. 한참 지나서 어차피 그 사람은 종신형이 그렇죠. 네. 거죠.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혈흔이 아니라 속옷에 남아있던 땀에서 유전자를 채취했다고 들었는데 예, 땀에도 유전자가 있나요? 땀에도 일부는 있는데 땀에 있다기보다는 피부 세포. 피부세포가 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땀이 나면 피부 세포가 같이 섞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닿는 부위에 있는 그 세포들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분통하고 뭐 유가족 입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소시효가 이제 지났으니까 또 다른 처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시효가 없어졌고요. 2015년부터. 그래서 2000년부터 발생했던 살인 사건은 한 270건이 넘는데 재수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DNA가 확보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한 10년 이상 더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부에서는 이런 그 범죄자도 공소시효를 없애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 현장에 많이 오래 계셨으니까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사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안타까운 게 사실 실종 사건인 것 같아요. 지금 실종 아동에 대해서는 법이 있어요. 네. 근데 성인 실종, 만 18세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가족들을 데이터베이스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많은 미제 사건 중에 대학생들이나 뭐 성인 실종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실종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찾는 가장 첫 번째 그게 뭐냐 하면 이 신원불상 변사자가 있거든요. 1년에도 한 100명 이상씩 이렇게 발견이 돼요. 그래도 가끔 뉴스에서 보시면 네. 뭐 어디서 백골로 발견된 네. 사체인데 뭐 토막이 돼 있으니까 분명히 살인 사건인데 신원을 모르면 수사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범죄 피해자일 수도 있고 혹은 자살하신 분일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신원 확인이 첫 번째 돼야 되는데 그분들을 신원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방법은 DNA밖에 없거든요. DNA 그렇죠. 지문도 없고 그렇죠. 다 썼고 막 이래서 그분들 신원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실종된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의 DNA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법이 필요한데 아직 없습니다. 실종 아동에 대해서만 법이 있고 성인 실종에 대해서는 다 가출로 일단 이렇게 되고 지금 법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국민의 어떤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으면 쉽게 해결될 일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네. 반대하시는 분도 지문처럼. 많아서 예. 그게 이제 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이런 침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논란이 좀 있는. 그런 게 사실 모든 국민을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어떤 범죄자로 그렇죠. 보는 예. 시각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문제도 있겠군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범죄자 아까 데이터베이스에 굉장히 아주 적은 수의 그 범죄 유형만 해당이 되고 있어요. 아주 강력 사건만. 그래서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한 25만 명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반면에 영국 같은 나라는 웬만한 범죄를 저지르면 다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이 돼서 인구가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든요. 네. 한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사람이 500만 명이 넘습니다. 와. 거의 열에 하나. 열에 하나인데 성인만 따지고 이렇게 그쵸, 남자 성인 이렇게 따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수가 어. 들어가 있어서 범죄 현장에서 DNA만 확보가 되면 60% 이상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건가요? 영국은 과학수사에 종주국이면서 아, 그래요? 또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미국도 보면 왜 흔히 CSI 드라마 같은 거 미국 드라마잖아요. 거기 보면은 코디스라고 나오더라고요. 코디스가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무조건 거기는 일반 돌려보고 또 수사 기준이 거기에 있으면 빨리 해결된다. 없으면 힘들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미국은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 과학수사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고요. 근데 그렇게 뭐 아주 정말 이 미세한 깨알 같은 정보로 강력 그 사건들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그 가벼운 그런 사건들에도 이용이 되겠죠, 당연히. 그럼요. 이제 DNA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소매치기 뭐 이런 거에도 합니다. 치고 지나가지 잠깐. 요즘 제일 쓰는 거. 많은 사건 중에 하나는 무전 취식. 무전 취식. 밥 먹고 사실은 뭐 정말 돈이 없어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또 어쨌든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간혹 가다가는 그 범인이 더 큰 중요한 범죄자의 범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되게 유명한 연쇄살인범을 잡은 것도 굉장히 사소한 범죄 때문이었더라고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깨져 있는데 안 갈아서 그 경찰 잡혔다가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거 침입이나 뭐 절도 사건이나 무전 취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건 자체는 좀 가벼운 사건일 수 있는데 네. 거기서 DNA가 검출이 됐는데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했더니 미제 살인 사건이랑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중요한 놓칠 수 사건이죠. 없는 하긴 거고. 그런 범죄자가 사소한 범죄를 안 저지르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이 저지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사실 이 과학 수사 기법으로 범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옥살이를 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사실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그게 더 큰 역할이라고 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NA도 처음 케이스에 적용됐던 케이스는 용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영국에서.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범죄에서 나왔던 그런 책들을 보관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없었는데 유전자 검사 기술이 나오면서 실제 그 용의자가 범인인지 아닌지 맞춰보는 게 처음 시작됐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노센스 프로젝트.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게 제가 그에 관한 책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성범죄범으로 몰려서 옥살이를 꽤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증거 자료가 머리카락이었거든요. 그 머리카락 DNA가 아니고 머리카락 모양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다라고 범인을 지정했는데 그게 이제 그 유전자 감식을 하면서 그 사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석방이 된 그런 경우. 근데 과학으로 어쨌든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서 뭐 힘없고 돈 없고 뭐 어쨌든 그런 분들을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중요하죠. 근데 DNA를 통해서 어떤 그 범죄자의 성격이나 외모, 뭐 신체 뭐 특징 이런 것들까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네, 그래서 요즘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분야인데요. 아, 그게 미래구나. DNA. 그러니까 대조할 수 있는 사람이 용의자가 없을 때, 네. 그때 이제 미제 사건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범죄 현장에서 나온 DNA. 그럼 이걸 가지고 범인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범인이 혹시 외국인이냐, 혹은 범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혹은 범인이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제 용의자를 좀 이렇게 좀 좁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건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장면들은 붓을 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좀 칠하는 지문 채취하는 장면인데 그런 기법 아직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과학수사 요원들이 현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 활동 중에 하나가 지문 찾는 거죠. 근데 지문도 DNA만큼이나 뭐 어떤 범인을 특정하는데 굉장히 좀 네,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달라요. 근데 이렇게 만져서 지문이 찍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나 오래 가나요?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여기 이제 지문이 사실 성분으로 보면 그 아미노산하고 이제 지방이거든요. 지질. 그래서
뭐 재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나오는 재질이 있고 이건 잘 잘 안 나오긴 나오는 재질도 있긴 합니다. 이런 천 같은 데는 잘 안 나오죠. 그렇죠. 대신에 이건 매끈한 거라든가 이런 데는 좀 잘 나오고 상당히 또 오래 갑니다. 근데 이 지문 채취라는 게 사실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수법이다 보니까 이제 이 범인들 입장에서도 이걸 안 남기기 위해서 뭐 장갑을 컵을 끼. 잡더라도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장갑을 장갑을 낀 끼죠, 예, 장갑을. 장갑 그렇군요.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깎아놓기도 옷감으로 하고. 네. 닦아놓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옛날보다는 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죠. 못 찾는 거죠, 뭐. 못 찾는 거고. DNA 찾아야죠. 또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검은 가루를 칠하잖아요. 그게 원래 잘 안 없어지나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귀중품 같은 거를 되게 고급 원목 가구에다가 넣어놨는데 저희 집에 도둑이 한번 들어가지고 경찰관 분들이 오셔서 그 검은 칠을 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가셨는데 안 지워져서 이거는 잃어버린 물건보다 원목 가구 값이 더 나가겠다. 제가 연구를 해서 잘 지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테마를 하나 주셨네요. 그렇구나. 이게 실제로 잘 안 지워지나요? 예, 뭐 좀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가루가 미세해서 그 틈에 박혀버리는 것 같아요. 아, 들어가는구나. 그래야지만 이걸 그대로 뜨지 이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그렇게 검은 칠을 다 해놓고 잡았으면 또 덜 또 억울했을 텐데 못 잡았어요. 장갑 끼고 왔구나. 아, 미제 사건으로. 네, 미제 사건. 그 집에서 우리가 남아있어요. 해보면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렇죠.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 그 중에 있을지 모르는 범인의 지문을 찾는 거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되게 힘듭니다. 아니 근데 손잡이 같은 부분은 뭐 하루에도 수백 번씩 잡아 볼 텐데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문이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식별해내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모든 국민이 돼 있고 외국에도 범죄자들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근데 사람 겹치는 눈으로 하기는 부분들은- 되게 어렵잖아요. 네. 아, 그걸 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게 통해서. 좀 하나씩 이 식별이 되는 지문에 한해서는 일단 요즘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하는데 이제 오토매틱 핑거프린트 뭐 아이덴티피케이션 시스템 그래서 겹쳐진 것도 따로 떼어서 분석이 가능한 요즘도 건가요? 그런 것도 이제 뭐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영화에서 나오듯이 뭐 하나 집어넣어 이렇게 막 비슷한 거 뭐 왔다 갔다 막 하다가 딱 하나 들여맞는 막 그런. 그건 이제 너무 또 드라마틱한 거고 굳이 그런 거기에도 멘트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아직은 사람이 많이 관여를 합니다. FBI가 우리나라에 와서 지문 감식 기법을 배워갔다고요? 네, 저도 경찰청에서 들으니까 FBI를 원래 불러서 네. 우리도 좀 교육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하는 그 기술을 보여주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배워갔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진짜 K 포렌식. 포렌식이네요, 정말. K-포렌식. 최근에 헝가리에서 있었던 그 유람선 침몰 사고에서도 한국인 그 희생자들은 다 지문으로 했는데 이게 사체가 이제 물에 빠지면 이게 다 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쭈글쭈글해지고 피부도 그럴 때 또 지문을 잘 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한국에서 개발한 게 있어서 그걸로 활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기가 그만큼 힘들어진 상황이네요. 과거에 비하면 거의 지금 미제 사건이 거의 없거든요. 범죄를 저지르고 안 잡히기가 너무 힘들어진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FBI 입장에서 좀 자존심 상했을 것 같기도 해요. 와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크게 얘기 못하고 아 좀 도와주세요. 근데 FBI인데 세계적인 수사기관. 알려주러 왔다가 저는 근데 그것도 신기했어요. 아까 제가 살짝 흉내를 냈지만 현장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다들 움직이지 마. 그대로 있어. 족적을 이제 예. 보존해야 하니까 왜 가장 먼저 그 발자국을 채취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발자국을 뭐 범인이 뭐 이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신발을 신고 보통 들어가니까 보통 이제 자국이 남게 그렇죠. 되는데 뭐 어디로 들어왔는지 뭐 어떻게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신발 크기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 메이커 이런 것들까지 해서 혹시 뭐 범인에 대한 걸음걸이. 정보를 뭐 이런 얻을 것도 수 있는 걸음걸이도 마찬가지.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 안 신고 들어가니까 우리 집 안에 신발 자국 있다면 이건 우리 집안 그건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잠깐 우리가 그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우주선에서 살인 사건 같은 게 일어나면 과다를 어디로 해야 될지 그러게요. 네, 이거 네. 완벽한 밀실살인이잖아요. 아직 그런 사건이 없긴 했지만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주인데 성격 좋은 사람만 보내는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네. 인성도 중요한 네. 기준이라고.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그 갇혀 있는 공간에서 오랫동안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다 보이잖아요. 다 드러나게. 원래 되고. 한 공간에 있으면 사이가 좋아지기 힘들거든요. 다 그렇죠.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CCTV 없는 곳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뭐 차마다 사실 블랙박스도 다 있고. 그래서 사건 현장이나 범인의 동선도 어느 정도 이제 쉽게 파악이 가능한데 CCTV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장면을 보면 아, 저걸로 저렇게 흐릿한 장면, 흐릿한 흑백 화면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는 사실은 CCTV가 없어서 이제 해결할 수 없었던 사건들도 많은데 지금은 이렇게 CCTV 개수도 많아지고 또 성능이 좋아진 것 중에 바로 얼굴 그 찍어가지고 이 안면 인식을 합니다. 누군지까지도 볼 수가 있는. 아,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 그렇죠. 그게 실제로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같은 사람이 계속 찍히면 예, 그 사람만 딱 추적하기도 하고 예,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 흐릿한 화면을 선명하게 뭔가 해상도를 높이기도 하던데 그렇죠. 그것도 예, 가능한가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뭐 디지털 포렌식 하는 쪽에서 아. 영상 분야에서 화질 개선, 특히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제 번호판 같은 거, 네네네. 예, 뭐 이렇게 좀 식별할 수 있도록 화질 개선을 하고 예, 그런 작업도 하는 얼굴 거죠. 인식도 너무 좋아져서 사실 예, 예. 예. 저희 그 출퇴근 확인을 얼굴 인식으로 네. 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머리를 안 빗고 마구 마구해서 그냥 들이밀어도 정확하게 알아봐요. 저는 제 쌩얼을 인식하는 걸 보고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 분명히 제가 그 처음에 암호를 화장을 한 상태에서 이제 입력을 했었는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뭐 생각나시는 사건들 중에 CCTV 때문에 범인을 잡았던 그런 사건도 좀 있을까요? 네. CCTV 아까 해상도를 이게 좋게 해서 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중국 어선에서 이제 한국 해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경 네네네. 그 직원 한 분이 사망을 했는데 네, 맞아요. 누가 이렇게 때렸는지 예, 중국 어선에서 이 배가 흔들리잖아요. 네. CCTV로 이제 카메라로 찍긴 했는데 화질이 이제 안 좋아서 몰랐는데 이거를 이제 프레임 단위로 다시 분석을 해서 어쨌든 얼굴까지 확인해서 그 중국 사람을 지목을 해서 예, 찾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유명한 그 사건 중에 인천 모자 살인 사건이라고. 그 사건도 이게 그 범행에 쓰였던 차가 네. 그 이제 어머니하고 형이 예를 들면 이렇게 사체가 실려 있으면 차가 이렇게 무거워서 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실었다 이 차에 그게 지인이 CCTV 에? 그런 걸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내려가는 그 살짝 내려가는 예, 그 그거를 무게에 찍은 따라서 거죠. 그게 이제 어머니와 형의 무게를 같이 실었을 때 내려가는. 그렇죠. 뭐 140kg이 실리면 요 정도 똑같이 내려가는 뭐 이런 거. 정말 대박이네요, 진짜. 진짜로. 사방이 감시자고 우리나라로 치면 정말 차마다 사실 블랙박스들이 달려 있고 하니까 아무리 이제 내가 족적이나 이런 흔적을 안 남기려고 해도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렇게 보면 이 과학이 우리나라 치안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과학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떠세요?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재밌네요. 네, 굉장히 재밌고 네, 좀 자부심이 지금, 좀. 네, 굉장히 네. 많은 과학의 여러 분야를 가지고 와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 말 그대로 융합과학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나오셨지만 특별하게 감사함이 많이 좀 느껴지는 날인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그 과학의 어떤 이로움이 그대로 좀 여실히 좀 돌아가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부심도 갖게 됐어요. 네. 우리나라 과학 수사가 이 정도로 이렇게 발전을 했고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도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 영화 살인의 추억이 사실은 그 화성 그때 연쇄 네. 살인 네. 사건을 모티브로 했는데 거기에 그 수사관들이 과학 수사를 표방을 하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렇죠. 수사를 하는데 실제로 과학 수사를 통해서 그 법인을 잡았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맞아요. 영화보다 오히려 지금 현실이 훨씬 더 과학적으로 다 더 되고 발전한 있다는 거고. 게, 네. 오늘 정말 아주 그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건 속에 뒷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장본인이 와 계셔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오늘 아주 진짜로. 흥미로운 네.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늘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는데 오늘은 뭐 오늘 주제에 어울리게 CSI 과학수사대 OST 가운데서 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머릿속이 지금 울리고 있어요. 더 후라는 그 락 그룹의 후아유 이 곡은 뭐 발표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실 뭐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고 OST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곡을 들려드립니다. 이게 사실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시는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잘 찾아내 주셔서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커피 한잔 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